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호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스 비극 작품들 읽고 있습니다. 네.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지난주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읽고 있는 책이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입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네. 또 세상에 읽어야 될 작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치 있는 다른 많은 작품들을 위해서 오늘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 하나만 더 읽으려고 합니다. 네. 이른바 테바의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읽으려고 해요. 네. 실은 창작된 연도로는 안티고네가 제일 앞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 작품 중에 안티고네를 제일 마지막으로 읽는데요. 이것은 창작 연도가 아니라 작중의 연도를 기준으로 네. 해서 작중 연대를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참고 삼아 창작 연대를 말씀드리자면 안티고네가 가장 먼저 쓰였고요. 네. 오이디푸스 왕이 그 다음이었고요. 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셋 중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네. 실제로 소포클레스의 생애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작품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포클레스의 사실상 데뷔작 네. 안티고네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살짝 흘려주셨어요. 네. 네. 이 안티고네 오늘 이 작품 이제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빠를 부탁해. 오빠를 부탁해. 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 안티고네는 오빠를 부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거였거든요. 네. 오늘은 오빠를 부탁해. 왜 그렇습니다. 오빠를 부탁했는지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작품 줄거리 좀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앞의 두 작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안티고네는 아버지가 있죠.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네. 아버지인 오이디푸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출생이 아주 불우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신탁을 받죠. 그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신탁을 받는데 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신탁 때문에 아빠가 오이디푸스를 버리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왕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살다가 오이디푸스가 성년이 되었을 때 너는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해서 부모 곁을 떠났었죠. 네. 양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친부를 살해하게 되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그러한 일 때문에 테바이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네. 오이디푸스가 재앙의 근원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네. 테바이를 떠났지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콜로노스라는 곳에 도착한 오이디푸스, 그리고 그곳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오이디푸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이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 보통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보통 형제 간의 다툼은 다투고 싸움하고 욕하고 이런 정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 권력을 나눌 수 없잖아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고륙상전을 벌였는데 형이 이웃 나라의 사위가 되어서 이웃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고국을 침범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그걸 편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오이디푸스를 추방했던 사실상 테바이의 지배자였던 크레온이 네. 오이디푸스를 다시 이제 이용하려고 했지만 오이디푸스 이용당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두 딸들을 납치해서 인질 삼으려고 했을 때 테세우스라는 아테나의 영웅왕 네. 테세우스에 의해서 그것이 저지당하고 오이디푸스는
테세우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무덤이 있다면 이 아테나이가 테바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이 마감이 됩니다. 네. 거기까지가 지난 줄거리였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짧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리고 안티고네가 시작이 됩니다. 네. 폴리니케스 오빠가 있죠. 안티고네. 네. 그 사남매 중에서 형제들이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폴리나이케스가 다른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할 때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이미 부탁을 했었죠. 안티고네에게. 네. 동생아, 나 가거든. 쓸쓸한 달빛 아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가거들랑 내 장례를 꼭 치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갖는 장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창작자의 한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안티고네가 가장 먼저 쓰여졌잖아요.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이 소포클레스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작가로서도 뭔가 장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를 뒤에라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만들어두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의 전사가 되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그 이야기를 넣은 거죠. 꼭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읽는 작품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테바이에 원래는 라이오스 왕이 그 왕비 이오카스테와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라기보다는 왕과 여왕에 가깝죠. 두 사람의 공동 정권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라이오스 왕이 죽은 이후에 오이디푸스가 그 왕좌를 계승하는데 그 왕좌를 정당하게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 왕좌를 가지고 있었던 이오카스테 이 왕비와 결혼하여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적법한 왕위 계승권자는 누구겠습니까?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들이죠. 크레온은 그때만 해도 섭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둘 다 죽게 됐죠. 이거 싸움 끝에. 그러니 이제 이오카스테 왕비의 남동생이었었던 크레온이 드디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크레온이 왕이 되었을 때 크레온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원칙을, 이 국가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두 아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중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른다. 그런데 나라를 배신하고 이방인들, 타국의 세력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했었던 그자의 장례는 절대 치러서는 안 된다. 절대 장례를 치르지 말고 새가, 짐승이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방치해둬야 된다. 행여나 누가 시체를 몰래 가져가서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감시를 붙일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찾아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노? 임금님, 무슨 경상도 사투리는 아니겠죠? 무슨 큰일이 났니? 뭐시고? 그렇게 됐을 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장난치나? 뭐 예수님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됐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던 것이죠. 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두 여성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자기 여동생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빠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다. 장례를 꼭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매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동생은 안티고네의 동생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 이것을 못하게 칙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명령의 거부일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해서 동생은 난 정말 언니 난 못하겠어. 언니 자신이 없어. 못하겠어. 이렇게 그래. 넌 그러려무라. 나는 오빠의 시신을 꼭 내가 수습해야 되겠어라고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작품의 이야기는 크레온과 안티고네 사이의 설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안티고네를 그 크레온이 투옥합니다. 석굴에 집어넣습니다. 석굴. 돌로 된 그 굴. 석굴에 안티고네가 들어갔으니까 석굴 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석굴 안에 네. 들어가죠. 그리고 안티고네를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안티고네에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네. 안티고네 약혼자 하이몬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하이몬이 기구합니다. 하이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크레온이죠. 네. 사실은 그 라이오스 왕가의 피를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그 자매들 2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레온이 왕자를 지금 갖고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안티고네와 결혼을 하면 네. 정말로 다시 적법한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 큰 그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이몬은 단순히 정략 결혼을 상대로뿐만 아니라 안티고네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안티고네를 이대로 석굴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뭐냐면 우리가 현대의 독자들이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의 독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크레온의 그 처사가 굉장히 정당하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른바 그 친일 부역자들 네. 혹은 뭐 반민족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속에 크레온을 투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온정주의로 반응하는 사람을 안티고네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읽어보면 현대의 독자들은 안티고네가 주인공인 이 작품을 읽기가 힘듭니다. 네. 네, 안티고네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쭉 가다 보면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죠. 고구마. 네. 요즘은 대부분의 대중 매체들이 고구마로 가면 시청자들이 다 떨어지죠. 그렇죠. 사이다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사이다가 시원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과정조차도 못 견뎌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사이다 패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사이다 패스들에게 안티고네는 정말 고구마 10,000개는 먹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이몬이 또 다른 코러스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테바이의 여론은 뭐냐면 안티고네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를 잘 장례지는 네네.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크레온이 이것을 이렇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켰던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레온은 아들이 전해주는 여론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티고네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석굴 안에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늙으신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섬겼잖아요. 네. 그리고 오빠의 장례도 이제 치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저승, 하데스, 그리스어로 하데스는 죽음의 신이기도 하고요. 저승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가 하데스예요. 네. 음부로 내려간다. 하데스로 자기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본 하이몬이 속된 말로 꼭지가 돕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네. 아들도. 그리고 아들이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하이몬의 어머니, 크레온의 아내죠. 네. 그 여성도 충격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크레온 일가에 큰 비극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왜 비극인지 이제 또 줄거리를 들으신 분들은 네. 이래서 쑥대밭이 되죠. 이게 비극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작품의 이제 줄거리까지 해서 오늘 안티고네 줄거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사실 이 작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빠를 부탁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에게 오늘 이 작품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이 메시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크레온과 안티고네 입장이 네.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레온은 제가 아까 안티고네를 현대의 독자들이 보면 네.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레온은 인간의 법,
인간의 정신, 법, 규칙,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면 안티고네는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이 신의 법입니다. 네.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것이 신의 법이다. 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야기했지만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아니 제도와 규칙, 법령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종교의 이름, 낡은 종교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잘 보여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직접 그 텍스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네. 번째로 크레온이 어떤 사람인가? 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 혹은 통치 철학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밑줄 딱 치고 멋있다. 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레온이 과연 이렇게까지 집안이 폭삭 망할 만큼 나쁜 사람이었는지 한번 크레온의 가치관을 들어보면서 네.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이디푸스가 이 도시를 구했을 때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들의 자식들에게 시종일관 충성을 다하였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한데 그분의 아들들이 서로 치고받는 가운데 서로 형제의 피로 물든 채 죽고 죽이는 이중의 운명에 의해 한날 한시에 죽은 까닭에 이제는 내가 고인들의 가장 가까운 인척으로서 왕자와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소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크레온의 통치 철학이 보입니다. 한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 한 인간의 성격과 심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왜냐하면 누군가 도시 전체를 통치하면서 도시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여 함구한다면 그런 자를 나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나쁜 자로 여기기 때문이요. 그리고 누구든 조국보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자 역시 나는 경멸하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만물을 굽어보시는 제우스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소서. 시민들에게 안전 대신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조국의 적을 내 친구로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알기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조국 땅이며 조국이 무사항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이요. 이런 원칙에 따라 나는 이 도시를 키워 나갈 것이요. 네. 괜찮은 지도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통치자로서는 네네. 조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 네. 굉장히 멋진 지도자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가 그거죠. 네. 사적인 인간관계보다 국가 공동체, 폴리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네. 이 폴리스라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네. 했던 것이죠. 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통치자가 마땅히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가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어야 소위 처자 공유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통치자에게 가정이 있으면 자기 자식, 자기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가정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플라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크레온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크레온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 한 인간의 성격, 심성, 판단력을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레온의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오이디푸스였죠. 네. 오이디푸스는 그 신화 속에서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서 테바이의 오랜 재앙을 이렇게 해결했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가 실제로 훌륭한 왕이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일회적인 이벤트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크레온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크레온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제시했던 거예요. 통치 그리고 입법.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다스린다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통치라는 것은 송사, 재판의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근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귀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인가. 그리고 입법.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또 변화무쌍한 기준이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네. 크레온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통치자로서, 네네. 지도자로서는 네.
이런 지도자 신뢰가 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안티고네는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크레온을 하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안티고네를 해서 한번 이번에 좀 톤을 살려서 아, 네. 네. 네, 안티고네가 그 오빠의 장례를 치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크레온이 이제 네. 신문했던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긴 말 말고 짤막하게 말해보아라. 너는 그러지 말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어요. 공지사항인데 어찌 모를 리 있겠어요. 그런데도 너는 감히 포고령을 어겼단 말이더냐? 내게 그런 포교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받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그대의 포기력이 없었다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수많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죽음을 이득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운명을 맞는다는 것은 내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어머니 아들이 묻히지 못한 시신으로 밖에 누워있도록 버려두었더라면 내게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내게 이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 그대 눈에 내가 어리석어 보인다면 나를 어리석다고 나무라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네. 네. 고구마를 먹이고 있는 대목인데요. 네. 안티고네는 그 크레온의 명령, 크레온이 제시한 이 규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 네. 그리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가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 거칠게 요약하면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이 충돌하는 네.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의 독자들이 안티고네에게 감정이입하기 힘든 것이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신의 법보다 인간의 법에 네.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중세 그리스도교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었다면 안티고네에게 감정이입하기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네. 근데 현대의 독자들은 아니 그런 변함없는 불문율 혹은 법 철학에선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안티고네는 과연 무엇이 인간이 따라야 될 진짜 가치인가라고 네. 했을 때 인간이 만든 규범이라는 것은 항상 문화적인 한계 속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다르게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 작품을 읽었던 당시에 이 작품을 공연으로 보았던 당시의 관객들 또 읽었던 청중들 또 독자들에게는 이 안티고네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네.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였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면 현대의 독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법. 당연히 현대의 독자들은 두 개의 법 중에 크레온의 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그런데 크레온의 법이라는 것은 한편 생각해 보면 안티고네가 지적한 것처럼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 반면에 그 안티고네가 따랐던 가치는 변함없는 신들의 네. 법인 것이죠.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항구적으로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그런 법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전문적인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아니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법 감정, 우리의 법 감정과 상반된 결론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사회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 의식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법의 개정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넘어서서 추구해야 될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근원적인 불문율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감각을 내려놓아서 안 된다는 거죠. 실은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아름다움 또 인권에 대한 감각이 네. 자라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노동자들에게 옛날 노동자들이 아주 하루에 열 몇 시간의 험악한 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시절에도 네.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당시의 법으로는. 그렇죠. 예, 네. 당시의 법으로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에도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활동이다. 라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바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두 가지의 가치가 대립한다라는 것은 고대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의 대립일 수도 있지만 고대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현대적인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대립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티고네가 이야기하는 변하지 않는 신들의 불문율이라는 것이 고대의 가치인 동시에 미래로부터 온 가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법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부터 찾아올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감각과 감수성을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안티고네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고 네네. 지금은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를 네네. 예, 고구마를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데 또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이 작품이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예.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특정한 업종의 사람들이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전환이 이루어질 때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또 때로는 물리적인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공평하지 않다. 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느냐. 네. 혹은 굉장히 많은 부채를 본의 아니게 지게 된 젊은이들 또 가족 때문에 그런 부채를 떠안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의 채무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빚졌으면 갚아야지 왜 자꾸 빚을 안 갚고 빚잔치하게 만드냐라는 그 반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것들이 그 현재의 법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거의 틀리지 않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합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미래로부터 온 가치가 맞느냐, 미래에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법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래로부터 온 고대적인 답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인 특히나 이 소포클레스가 고대의 작가지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네.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 코러스의 장엄한 선언이 현대의 공정, 공평, 정의 이런 것들, 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준엄하게 울리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엄하게 한번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야말로 으뜸 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모독돼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음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공정, 공평, 상식, 정의라는 말이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로 얼마든지 오용될 수 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더 겸손하게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가장 인간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의 비극 작품을 오늘 안티고네까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네.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요.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어떤 작품을 읽게 되는지 잠깐 작품에 대한 제목 이런 거 좀 네. 알려주시고요. 네, 제목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소포클레스의 남은 작품을 다 읽고 싶은데요. 세상에 좋은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가 있습니다. 네. 소포클레스를 포함한 2명이 더 있는데요. 네. 2명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들 좀 골라 읽으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스큘로스의 작품 중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가멤논이란 작품. 네.
네, 함께 읽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 또 이 작품 기대함으로 기다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